오케이. 부동산이나 배당주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체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마크 모스의 핵심 아이디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은퇴하는 법, 대부분 프레임이 틀렸습니다. 자극적으로 들리죠? 근데 제가 자극을 주려는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잘못되어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결론이 계속 이상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런 영상 많잖아요. 비트코인 몇 개면 은퇴 가능할까? 0.1개로만으로도 충분하다. 근데 이런 계산들 대부분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전통 금융의 은퇴 프레임, 즉 돈을 모으고 은퇴하고 매년 일정 비율로 꺼내 쓰고 4% 룰 같은 것이죠. 죽을 때쯤 빵이 되면 성공. 이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프레임은 부를 자산이 아니라 통화로 측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은 인플레이션, 시장 폭락, 수명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크 모스의 논리를 빌려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뽑아내는 방식, 그리고 그게 왜 부자들이 하는 게임에 가까운지, 그리고 동시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마크 모스가 자주 받는 질문이 이거라고 하죠. 마크, 비트코인 얼마 되면 파실 건가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하는 게임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산 게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돈을 모아서 자산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다시 돈으로 돌아온다. 즉 화폐가 목적지예요. 근데 마크 모스가 말하는 부자들의 게임은 반대입니다. 피아트는 목표가 아니라 연료고, 연료를 태워서 자산을 살고 자산을 팔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현금 흐름만 뽑아 쓴다. 자산은 다음 세대로 넘긴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자산을 통화로 바꾸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피아트로 바꾸는 게임이 아니라 피아트를 자산으로 바꾸는 게임이다. 그리고 그 자산을 샀으면 언제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들고 가면서도 삶을 유지하느냐가 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마크 모스가 영상에서 꺼낸 일화가 있죠. 헬스장에서 친구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은퇴했고 가진 돈이 많지 않다. 그냥 이 돈이 죽을 때까지 버티길 바란다. 이게 정말 전통적인 은퇴 모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고 은퇴 후에는 조금씩 꺼내 쓰는 그 모델. 딱 죽을 때쯤 0이 되면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방식에는 세 가지 지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 폭락. 2008년 같은 급락이 오면 은퇴자가 다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줄었는데 지출은 계속되거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은퇴 시점에 100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10년 뒤엔 그 100만 달러의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즉 목표치가 계속 도망가요. 세 번째는 유산. 죽을 때 0으로 만드는 걸 성공으로 정의해버리면 다음 세대에 넘길 자산이 사라집니다. 물론 자녀가 없다면은 그건 논외로 치고요. 마크 모스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계속 나오는 구조고, 자산 원본은 가능하면 유지시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자산을 자녀나 손주에게 넘겨서, 아니면 조카에게 넘겨서 그들도 현금 흐름을 받는 구조죠. 마크 모스가 예로 든 게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를 들고 있다고 합시다. 전통 방식은 이렇죠. 매년 10만 달러씩 꺼냈으면 10년을 버틴다. 시장 폭락과 인플레이션이 오면 더 빨리 무너진다. 그런데 자산 기반 방식은 이렇습니다. 100만 달러로 현금 흐름을 내는 자산을 산다. 예를 들어 연 10만 달러가 나오는 부동산. 그러면 10만 달러를 계속 쓰면서도 자산 원본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사망 후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도 계속 현금 흐름을 받는다. 여기서의 핵심은 자산이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오케이, 부동산이나 배당주는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체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마크 모스의 핵심 아이디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이 현금 흐름을 내지 않는다면 담보로 현금 흐름을 뽑아내면 된다. 즉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담보로 빌려서 돈을 만들다는 거죠. 예를 들면 비담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크 모스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의 시스템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부채 기반 통화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돈을 찍는다라고만 이해하지만 현대금융에서 실제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대출을 통한 신용 창출입니다. 누군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으면 그 순간 대출이라는 부채와 동시에 예금이라는 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마크 모스는 말합니다.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일반적인 재테크 조언은 빚은 나쁘다. 빨리 갚아라
달러에 가깝죠. 그런데 부자들의 조언은 다릅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고금리와 상환 압박이 큰 빚이고요. 좋은 빚은 자산을 담보로 낮은 비율로 생존이 가능한 구조에서 쓰는 빚을 말합니다. 마크 모스는 빚을 불에 비유합니다. 불은 집을 데워주지만 다루지를 못하면 집을 태우기도 하죠. 여기서 오늘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을 산다. 두 번째, 호드, 오래 보유한다. 세 번째, 가격이 충분히 오른 시점부터. 네 번째, 보유분의 아주 작은 비율만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다섯 번째, 그 대출금으로 생활비와 필요자금을 충당하고. 여섯 번째, 다음에 비트코인이 더 오르면. 일곱 번째, 다시 소액을 대출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돈을 쓰며. 여덟 번째,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한다. 아홉 번째, 사망 시 비트코인은 자녀에게 승계된다. 여기서 마크 모스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팔면 세금을 낸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그 순간 원본이 깎이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팔면 상승 옵션 자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대출은 보통 과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출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이게 부자들이 부동산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커지고 그걸로 다시 대출을 받고 생활비나 재투자 자금을 조달합니다. 자산은 팔지도 않죠. 마크 모스는 이걸 비트코인에도 적용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청취자 대부분이 불안해할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 담보대출 그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니까요. 그래서 마크 모스는 대출 비율을 5%로 낮게 잡습니다. 왜 5%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0% 하락해도 담보 가치가 절반이 되긴 하지만 대출 원금이 담보의 5%라면 여전히 담보가 훨씬 큽니다. 강제 청산의 위험이 급격하게 낮아지죠. 물론 실제로는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LTV와 마진콜 기준이 있을 거고 낮은 LTV로 시작하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담보 대출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크 모스가 제시하는 백테스트를 대략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1월 1일 비트코인의 가격이 0.3달러였다고 가정하고요. 5,000달러를 넣으면 약 16,667BTC죠. 이후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과 폭락을 반복합니다. 몇 년 뒤 평가액이 수백만 달러가 됩니다. 이때 전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평가액이 커진 시점부터 보유가치의 5%만 대출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생활비나 필요자금으로 씁니다. 다음 해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담보가치가 더 커지고 다시 소액 대출을 받아 이전 대출을 상환하고 남는 돈을 씁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합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15만에서 25만 달러 수준의 현금 흐름을 꺼내 쓰는데 자산은 계속 남아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예시는 비트코인의 역사적 초고 성장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모스도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략의 골격은 남아있습니다. 폭등의 열매가 매도가 아니라 담보대출로 수확을 한다는 점, 자산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만 뽑아쓴다는 점, 그는 대략 2030년에 100만 달러와 같은 숫자를 하나의 가정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 연도별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는 시나리오를 넣습니다. 초기에는 200%, 다음은 150%, 그 다음에 큰 하락, 이후 100%, 50%, 30% 이런 식으로 둔화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가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 전략이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를 보는 겁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야 되고요. 대출 비율이 낮아야 하고 폭락 구간에서도 마진콜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담보 여유가 있어야 하고 대출을 상환 또는 롤오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현실 파트인데요. 어디서 빌리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마크 모스는 앞으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식담보대출이 존재하듯 비트코인도 제도권 커스터디가 자리 잡으면 담보 패키지 안으로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대출 상품이 생긴다는 논리죠. 다만 지금 당장은 국가 규제 플랫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셀시우스랑 블록파이처럼 망하면 맞습니다. 이게 핵심 리스크입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는 순간 거기에는 상대방 리스크가 생깁니다. 카운터파티 리스크죠. 커스터디가 불투명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면 규제가 애매하면 파산 시 고객 자산이 얼어붙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원칙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행에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면요. 그래서 LTV를 낮게 잡는 겁니다. 5%라는 숫자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마이너스 70%급 하락도 역사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LTV는 마진
마진 콜 가능성을 낮추지만 0으로 만들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전략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핵심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비트코인 은퇴 컨텐츠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비트코인 몇 개면 은퇴할 수 있나요? 근데 이 마크 모스는 질문을 바꿉니다. 당신은 은퇴를 자산을 소진해서 0으로 되는 게임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은퇴를 자산을 유지한 채 현금 흐름을 뽑는 게임으로 바꿀까요? 이 질문이 바뀌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눈도 바뀝니다. 비트코인은 언젠가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끝까지 들고 가야 하는 하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건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뽑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그 구조가 바로 낮은 LTV 담보대출, 롤오버, 그다음 폭락 시의 방어 설계, 카운터파티 리스크 관리, 세금 구조 이해, 이 5가지가 맞물려야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도 삶을 유지하는 프레임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언제 팔지부터 생각을 했는지. 전통금융은 팔아서 은퇴하라는 프레임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의 세계는 팔지 않고도 쓰는 법을 연구합니다. 부동산이 그렇고 기업 지분이 그렇고 그 논리를 비트코인에도 가져오려는 시도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크 모스의 주장에 기반해 비트코인 은퇴의 프레임 전환을 길게 풀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아리팍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